자, 극수 변환식 3상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 고속측은 4극이고 전격 출력은 90kW이다. 저속측은 3분의 1 속도라면 저속측의 극수와 전격 출력은 몇 kW인지 계산하시오. 단 슬립 및 전격 토크는 저속측과 고속측이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극수를 지금 구하는 거죠. 극수. 자, 극수를 구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고속측의 극수가 지금 4극이라고 했고 4극 그리고 전격 출력은 90kW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극수를 구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속측의 극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격 출력. 그래서 저속측의 전격 출력을 이제 구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극수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어떠한 공식이 떠올라야 그 전동기의 회전 속도.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구하는 공식인데 자, 먼저 자, 보시면 동기 속도입니다. 동기. 자, 동기 속도. 자, 동기 속도 NS는 바로 P분의 120F인 거죠. 예,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 그래서 P라는 것이 극수이고 F가 바로 주파수인 거죠. 자, 이건 동기 속도고요. 자, 전동기의 회전 속도. 전동기의 자, 회전 속도 같은 경우는 자, N은 동기 속도 곱하기 1-S죠. 그때 이 S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슬립이 되는 겁니다. 슬립. 자, 그러면 이 동기 속도에다가 이제 위에서 했었던 동기 속도 NS에다가 P분의 120F를 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1-S를 자, 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있는 회전 속도와 그리고 이 극수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회전 속도는 자, 극수분의 120F 곱하기 1-S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슬립은 저속측과 고속측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립은 이제 변수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볼 수 있냐면 바로 회전 속도와 그리고 극수의 관계만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냐? 바로 이 극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분모에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극수가 커지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반대로 자, 극수가 작아지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즉 회전 속도와 극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반비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고속측의 극수 P가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4극이라고 했죠, 4극. 예, 4극이라고 했습니다, 4극. P는 4예요. 자, 그런데 뭐 한다고요? 반비례. 자, 그러면 저속측의 자, 극수를 P' 놓을게요, P'.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저속측은 3분의 1 속도래요. 그러니까 고속측 속도의 3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 극수는 회전수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속도가 3분의 1이면 극수는 3배. 맞나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3배. 그래서 여기는 P의 몇 배다? 3배가 된다는 거죠. 3배. 이렇게. 왜? 반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속측의 극수는 얼마다? 고속측이 4기 때문에 3, 4, 12가 되는 거죠. 12극. 그래서 저속측의 극수는 12극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격 출력입니다. 저속측의 전격 출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공식이 떠올라야 되냐? 바로 출력. 출력을 구하는 식이 있죠. P는 9.8 자, 오메가 타우죠. 그때 이 오메가는 각속도. 자, 오메가는 각속도이고요. 자, 타우는 뭐예요? 타우가 바로 전격 토크입니다. 근데 여기도 전격 토크가 저속측과 고속측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변수상이 아니라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출력과 전격 출력과 이제 회전 속도를 이제 비교할 건데 여기에서 자, 이 식을 좀 변형해 볼게요. 9.8 곱하기 여기서 오메가. 자, 각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바로 2파이 곱하기 60분의 n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2파이 곱하기 60분의 n.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타우.
곱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출력과 전격 출력과 누가? 회전수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네, 비례 관계에 있다. 맞나요?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왜? 요 n이 분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 회전 속도가 커지면 출력도 커지는 거고요. 자, 반대로 자, 회전 속도가 작아지면 예, 출력도 작아지는 거죠.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네, 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고속측. 자, 고속측의 예, 전격 출력이 얼마냐? 전격 출력. 이게 P는 이제 출력이 극수입니다. 전격 출력이 얼마냐면 예, 90kW래요. 90kW. 자, 그러면 저속측의 예, 전격 출력을 자, P'으로 놨을 때 자, 얼마나? 지금 비례 관계예요. 지금 속도가 3분의 1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 된다? 바로 고속측 전격 출력의 얼마다? 똑같이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왜? 비례 관계니까 비례.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이거 90kW의 3분의 1이니까 얼마 나온다? 네, 30kW가 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관연도 기출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측의 극수는 12극이고요. 그리고 전격 출력은 바로 30kW가 되겠습니다. 자, 거실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를 두 가지만 쓰시오. 자, 지금 보시면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자, 그러한 감지기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인, 그러니까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인 곳에 설치 가능한, 즉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의 종류 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감지기가 있나 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는 네, 불꽃 감지기 있죠. 자, 이 불꽃 감지기는 이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자, 모두 다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유일한 감지기가 바로 불꽃 감지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 두 가지의 답 중에서 한 가지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한 감지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감지기가 있냐? 광전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이다. 자, 그런데 여기 괄호 안에 지금 분리형 그리고 공기 흡입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광전식 분리형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 또는 광전식 공기 흡입형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 그래서 이게 그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괄호 안에 분리형과 공기 흡입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답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써도 되냐, 쓰지 않아도 되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채점관의 그 재량에 따라서 이걸 이제 괄호 안을 생략을 해도 정답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착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인 곳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는 바로 불꽃 감지기 그리고 광전식 그리고 분리형 공기 흡입형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의 기호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문제죠. 자, 일단 이 보기에 어떤 것이 있냐? 난연성, 그다음에 사용 주파수, 그다음 절연체 외경, 그다음 자기 지지, 누설 동축 케이블,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 자,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시로 여기 7번에 해당하는 거 있죠. 6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결합 손실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고, 이 예시처럼 이 각각 1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는 그 명칭을 작성을 해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1번. 자, 1번이 뭐냐? LCX가 자, 무엇을 줄인 거냐면은 바로 리키 코셜 케이블. 리키 코셜 케이블의 약자입니다. 바로
누설 동축 케이블인 거죠.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용어는 바로 여기 있죠. 누설 동축 케이블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입니다. 예, 누설 동축 케이블이 1번이고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FR이라고 써 있죠? FR. 그래서 FR은 또 뭘 줄인 거냐면은 프레임 바로 리터던시. 프레임 리터던시라고 해서 이것은 난연성을 뜻하는 용어가 되겠죠. 난연성. 그래서 난연성에 해당하는 2번이 바로 난연성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3번. 3번은 지금 SS라고 써있죠? 이 SS는 무엇을 줄인 거냐면 셀프 서포팅입니다. 셀프 서포팅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지지인 거죠. 셀프 서포팅. 그래서 이 3번에 해당하는 것은 네, 자기 지지가 되겠습니다. 셀프 서포팅.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20이죠. 20. 20은 바로 절연체의 외경을 나타내 줍니다. 20mm. 그래서 절연체의 외경.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4번이 네, 절연체의 외경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지금 D라고 써 있는데 이 D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특성 임피던스를 뜻합니다. 5번. 5번의 위치가 특성 임피던스인데 여기에서 이 D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자, 임피던스 얼마냐? 50옴을 뜻합니다. 55. 그래서 이 무선통신 보드 설비 같은 경우는 바로 50옴을 쓰고 있죠, 임피던스를. 그래서 D가 50옴을 나타내주는 특성 임피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6번은 여기 나와 있는 사용 주파수가 되겠네요. 6번이 네, 사용 주파수입니다. 그때 요 14라는 이 값은 자, 14라는 값은 자, 주파수가 얼마냐? 바로 145,400입니다. 145,400MHz를 뜻하는 거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1번이 누설동축 케이블이고요. 2번이 난연성, 3번이 자기 지지, 4번이 절연체 외경, 그리고 5번이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6번이 사용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연도에 그대로 그 기출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는 용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평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실은 이중 천장이 없는 구조이며 전선관은 16mm 후광 스틸 전선관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 매입 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가지의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시공에 소요되는 로크너트와 부싱의 소요 개수는 자, 물어봤죠. 자, 지금 로크너트의 개수와 부싱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먼저 이 부싱 같은 경우는 그 절연체,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선관 끝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선관 끝부분에 설치하는 그러한 자재가 부싱이고요. 그다음 로크너트 같은 경우는 박스와 전선관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의 안쪽과 바깥쪽에 그래서 두 개가 한 쌍으로 돼서 연결을 하는 그러한 부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이 로크너트의 개수는 부싱 개수의 몇 배다? 항상 2배가 된다라고 했어요. 2배.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쌍이라서 그런 거예요. 두 개. 로크너트는 두 개가 한 쌍이기 때문에 이 로크너트의 개수가 부싱 개수의 2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수를 산정할 때는 부싱의 개수만 세보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로크너트는 부싱의 몇 배? 2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부싱의 개수를 한번 이 도면상에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싱은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전선관 끝부분에. 전선관 끝부분에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실선. 자,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 전선관을 제가 노랗게 지금 표시를 할 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체크하는 거는 뭐라고요? 전선관이에요. 전선관. 자, 이렇게 전선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전선관 끝부분에 이제 부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 이쪽부터 시작할게요. 자, 보세요. 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자, 둘, 셋, 여기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 11, 12, 13, 14개입니다. 일단 14개.
그 다음 15, 16, 17, 18, 19, 20, 21, 22입니다. 됐나요? 다 체크했죠? 그래서 부싱의 개수는 몇 개다? 네, 22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크너트의 개수는 따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로크너트의 개수는 부싱 개수의 몇 배다? 2배다. 그래서 로크너트의 개수는 자, 44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크너트와 부싱의 개수 이렇게 산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2번. 자, 각 감지기 사이 및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 사이에 자, 배선되는 전선의 가닥수는 자, 이제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어떠한 설비냐면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죠. 그럼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감지기의 배선 방식이 바로 송배선식이죠. 송배선식. 자,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되죠. 송배선식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공식처럼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떠한 경우냐면은 이게 종단 저항이 자, 종단 저항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 때? 발신기. 자, 발신기에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지금 종단 저항 어디 있나 보세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발신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죠? 자, 그럼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공식이냐면은 루프. 자, 루프 형태는 두 가닥이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공식. 그리고 나머지 기타. 루프가 아닌 부분은 몇 가닥이냐? 4가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공식처럼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일단 루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왜 있죠? 운동할 때 쓰는 거 훌라후프. 훌라후프가 이렇게 하나의 그 폐회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폐회로로 루프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루프이기 때문에 자, 어디를 루프로 보셔야 되냐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루프입니다, 루프. 이게 루프인데, 여기 4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루프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맞죠? 이거 감지기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그래서 여기 루프, 이 경로에 있는 부분에는 전부 다 몇 가닥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2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2가닥. 자, 그러면 잘 보세요. 1번 2가닥이죠? 그 다음에 쭉 따라 올라가 볼게요. 자, 3번 2가닥이죠. 그 다음에 쭉 가세요. 자, 5번. 5번도 2가닥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가닥이라고요? 기타 4가닥입니다. 그래서 4번 4가닥이고요. 2번도 4가닥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이런 가닥수 구하는 문제는 너무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가닥, 2번 4가닥, 3번 2가닥, 4번 4가닥, 5번 2가닥. 이렇게 해서 가닥수까지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Y델타 회로의 3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시퀀스 회로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게 Y델타 이제 기동 회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4개의 문제가 나와 있죠. 그 4개의 문제에 맞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문제를 보시면 Y델타 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를 적으시오. Y델타. 자, Y델타 회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Y델타 회로. 그러니까 Y 결선으로 기동하고 델타 운전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동 전류를 비교해 보면은 그 Y 결선일 때의 기동 전류가 델타 결선일 때의 기동 전류의 몇 배예요? 3분의 1배인 거죠. 그렇죠? 네. Y 결선일 때의 기동 전류가 델타 결선일 때의 기동 전류의 얼마라고요? 3분의 1배라고요. 자, 따라서 Y델타 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동 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또는 뭐 기동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다 되겠죠. 기동 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Y델타 회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기동 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자, 다음 2번.
자, 1번과 2번에 들어갈 알맞은 기호를 그리시오. 자, 1번과 2번에 들어갈 접점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MCD라고 하는 게 뭐예요? MCD라고 하는 게 델타. 이 D가 델타를 뜻하는 거예요. 델타 운전. 자, MCY는 이제 Y 기동이 되겠죠? 그러면 Y 기동 델타 운전입니다. 자, Y 기동 델타 운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Y 기동 먼저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자, 전원을 투입하고 PB1을 누르면 MCM 여자 되죠? MCM이 여자가 돼요. 그리고 타이머도 동시에 여자가 돼요. 타이머 동시에 여자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타이머는 A 접점이니까 설정한 시간 이후에 접점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Y 기동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여기 1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1번에는 바로 여기는 타이머 A 접점이니까 여기 1번에는 이렇게 타이머 B 접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B 접점. 그래야 자, 전원을 투입하고 PB1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MCY가 여자 되면서 바로 Y 기동을 할 수가 있게 여기는 타이머 B 접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뭐냐? 델타 운전과 Y 기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Y 기동 후에 순차적으로 델타 운전하는 거예요. 동시에 투입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터록 회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인터록 접점. 그래서 여기는 MCY가 여기 있잖아요. 크로스로.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MCD의 B접점이 들어가지. B접점. 인터록 접점. 그래서 1번은 타이머 B접점, 2번은 MCD의 B접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인터록 접점. 여기서 기호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3번. 자, 3과 4의 우리말 명칭을 적으시오. 자, 3번 볼까요? 3번. 자, 3번은 지금 여기 있어요. THR. THR은 열동 계전기죠? 자, 열동 계전기인데 A접점이에요? B접점이에요? B접점이죠, B접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열동 계전기 B접점이라고 쓰시면 정확해요. 열동 계전기 B접점. 자, 그 다음 4번. 여기 있죠? 자, 타이머인데 지금 이 삼각형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삼각형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와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시 동작, 순시 복귀고요. 이건 반대로 순시 동작, 한시 복귀예요. 복귀. 그래서 이런 기호니까 이거는 뭐다?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순시 복귀 어떤 접점이다? A예요, B예요? A 접점이다. 접점 명칭까지 확실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A 접점. 이게 B 접점이죠. B 접점. 자, 다음 4번. 미완성 회로를 완성하시오. 자, 이 도면에서 미완성된 부분이 어디 있나요? 미완성. 자,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Y 결선 되어 있죠? 이게 정확히 하자면 여기 점 찍어야겠죠. 여기 점. 자, Y 결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만 완성시키면 돼요? 델타 결선만 완성을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델타 결선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델타 결선. 자, 델타라고 하는 게 삼각형. 그렇죠?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이렇게 자, 삼각형인데 자, 여기 이제 번호를 한번 적어 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그러니까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를 적어놨을 때 지금 교재 같은 경우는 교재는 어떻게 연결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교재에 그려져 있는 것은 1번, 6번, 2번, 4번, 3번, 5번으로 연결한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6번 연결됐죠? 2번, 4번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3번과 5번 연결됐어요. 삼각형 됐죠? 이게 바로 델타 결선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연결해 볼 거예요. 1번과
1번과 6번, 여기 있죠, 6번. 6번. 이렇게 연결했어요. 1번과 6번. 그 다음에 2번과 4번이에요. 자, 2번과 4번. 그럼 여기로 가야죠, 여기. 2번과 4번. 그 다음에 3번과 5번이에요. 자, 3번과 5번. 여기 있죠, 가운데. 네, 이게 바로, 델타 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점 찍어야겠죠? 점 찍어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델타 결선 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정답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또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있을 때, 자, 지금은 1번과 6번 연결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3번과 4번을 연결하고 1번, 5번, 2번, 6번 이렇게 해도 델타 결선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결선을 해볼게요. 다시. 이제 정답이 두 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1번과 5번 연결했죠? 자, 1번과 5번 연결했어요. 5번. 1번, 5번. 이렇게 1번, 5번. 그 다음 2번은 6번이에요. 2번, 6번. 자, 2번과 6번이니까 여기죠. 2번, 6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에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점 찍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도 델타 결선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완성된 부분 이 주회로에서 델타 결선을 이제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세 가지를 쓰시오. 단,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방관계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소방관계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어떤 걸 물어본 거냐면, 지금 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착공신고.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착공신고를 하는데, 그때, 자, 전부 또는 일부를, 자,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소방시설의 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거 소방관계법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 바로 수신반, 그리고 소화 펌프, 그리고 세 번째로 동력 감시 제어반, 이렇게 소방관계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이게 이제 소화 펌프, 이 소화 펌프 대신에 이거를 뭐 소방 펌프다, 소방 펌프다라고 작성을 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대로 뭐 화재 안전 기준이나 소방관계법규에 나와 있는 그 용어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 것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가끔 소화 펌프 대신에 소화를 소방으로 이렇게 착각하시고 쓰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소방 펌프라고 작성을 해도 이게 좀 채점 기준이 조금 관대하다라고 하면 소방 펌프도 정답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채점 기준이 되게 좀 관대하지 않다. 그랬을 경우는 이 소방 펌프가 오답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화재 안전 기준이나 소방 관계법규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 대상 세 가지, 수신반, 소화 펌프, 그리고 동력 감시 제어반, 이렇게 세 가지 단답형 문제의 답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5가지를 쓰시오. 자, 보시면 피난 유도선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축광 방식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원 점등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을 물어본 거냐면
광원 점등 방식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축방 방식 피난 유도선과 그리고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서 이 설치 기준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은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 총 7가지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암기하신 내용 몇 가지, 5가지만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이런 것도 크게 암기하시는데 어렵지 않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어디까지?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한다라는 거. 첫 번째 설치 조건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자, 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치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한다. 이런 값들이 생각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설치 기준은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고 그리고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1m 이내로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설치 기준 보실게요. 네 번째. 자,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그러니까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그러니까 서로 연동이 된다는 거죠, 연동. 화재 신호를 받거나 수동 조작에 의해서 이게 지금 광원 점등 방식이기 때문에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이게 네 번째 설치 기준이고요. 다음 다섯 번째. 비상 전원이 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자, 이거는 뭐냐? 비상 전원이 상시 충전 상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항상 충전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게 비상 전원이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충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5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2가지를 더 소개해드리면, 자, 2가지. 자,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어떤 방식이다? 매립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바닥에 묻는 거죠.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다음 7번째.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여기서 7가지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이 5가지가 아니더라도 이 7가지 중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과 그리고 광원 점등 방식의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잘 구분하셔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대한 문항이 3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 자, 증폭기의 전원의 종류 및 배선에 대해 쓰시오. 자, 보세요. 증폭기의 전원. 자, 증폭기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류와 그리고 그 배선에 대해서 기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모범 답안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상용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자, 보시면 축전지 설비,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자,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 3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 지금 전원의 종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원의 종류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뭐다? 전용으로 한다. 이 전용이라는 말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선에 대해 쓰라고 했으니까 전원까지의 배선은 겸용이 아닌
전용으로 할 것. 이렇게 해서 이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증폭기의 전면에 설치하는 것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 필기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주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뭐예요? 바로 표시등과 전압계를 설치했었죠. 그렇죠? 예, 표시등과 전압계 두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증폭기의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증폭기의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이다? 그렇죠.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문제에서 자, 몇 분 이상이냐고 물어봤죠. 몇 분 이상이냐 물어봤죠. 그러면 이 답을 하실 때는 요 끝에 이상이라는 답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거죠. 왜? 여기 이상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이상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 이상을 써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시겠죠? 30분이라고만 써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해당하는 문제 3문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에 대한 내용이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어떨 때는 이 문제가 빈칸 채우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서술형 문제가 더 어렵겠죠? 왜냐면 이 통째로 다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전부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 채우는 문제들은 모두 다 맞추셔야 쉽게 합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8가지입니다.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 8가지가 있는데, 자,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얼마 이상인 장소. 얼마예요?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바로 20m 이상인 장소죠. 자, 다만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20m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 자, 지금 여기 빈칸에 자, 이 끝에 미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단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터라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단위까지 다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뒤에 미터가 있는지, 단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0이 아닙니다. 20m라고 해야 정답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자,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자, 무엇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자, 뭐예요? 바로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두 번째 빈칸 채우기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거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뭐예요? 바로 가연성 가스죠.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세 번째, 부식성 가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자, 고온도 및 이거로서. 자, 그럼 고온도의 반대가 뭐예요? 저온도죠? 그래서 저온도. 그래서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자, 다섯 번째는 다 나왔습니다. 목욕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다음 여섯 번째, 자,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자, 몇 개의 층마다? 네, 2개의 층마다. 2개의 층마다 방화구역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괄호 뒤에 단위가 없죠? 자,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 6번에는 단위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얼마예요? 수평 단면적이 바로 5제곱미터 이하인 것이죠. 그래서 단위까지 작성을 하셔야
정답이에요. 자, 그다음 7번째. 자, 먼지, 가루 또는 자, 이거가 다량으로 뭐예요? 바로 수증기가. 그죠?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그런데 연기 감지기에 한다고 했고요. 다음 8번째.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등, 자, 이거로서, 자, 이거 좀 길게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괄호 빈칸 안에 이렇게 긴 단어, 문장이 들어가는 게 참 이례적인데, 이번 시험에서 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자,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이렇게 해서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 8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빈칸을 하나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음향 경보 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이제 기계 분야에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전기 분야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음향 경보 장치이기 때문에 전기 분야에 출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음향 경보 장치의 설치 기준 중에서 2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것을 설치한 것은 그 기동 장치의 조작 과정에서 이것을 설치한 것은 화재 감지기와 연동하여 이것으로 경보를 바라는 것으로 알 것. 지금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2가지 케이스. 자,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떤 걸 설치했을 때 바로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 과정에서 그리고 그 다음 뭐겠어요? 자동식 기동장치죠.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 감지기와 연동하여 바로 자동으로 경보를 바라는 것으로 할 것. 여기 2가지 용어, 3가지죠? 3가지 세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소화약제의 방출 개시 후, 자, 이거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거 뭐겠어요? 소화약제의 방출 개시 후에, 자, 몇 분 이상? 바로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화약제를 방출한 후에 1분 이상 계속 그 음향 경보 장치로 알림을 해줘야 된다. 그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수동식 기동장치, 2번째는 자동식 기동장치, 3번은 자동, 그리고 마지막 1분 이상 이렇게 해서 빈칸에 있는 내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배선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어떠한 내용이냐? 바로 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문제에 따라서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문제처럼 빈칸 채우는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빈칸으로만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에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암기를 하시는 방법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빈칸에 있는 것만 암기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전문을 다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 아령 수신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 무엇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죠? 전자파입니다. 전자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배선하고 그 외에 일반 배선을 사용할 때에는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할 것. 그래서 첫 번째 전자파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자, 무엇으로 한다?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배선 방식은 뭐다? 교차회로 방식이 아닌 바로 송배선식인 거죠. 그래서 2번은 송배선식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배전식도 아닙니다. 송배선식이에요. 송배선식. 다음 3번.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자, 하나의 경계 구역마다
자, 이것의 절연저항 측정기. 자, 어떤 측정기예요? 바로 직류 250V죠.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얼마 이상이 된다? 바로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것도 이제 필기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음 4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몇 옴 이하다? 그렇죠. 50옴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빈칸 안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단위가 들어가 있죠? 단위가. 자, 근데 이렇게 단위를 쓰셔도 되고요. 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볼트를 우리말로 볼트. 자, 요 옴을 우리말로 옴. 그죠? 그리고 요 메가옴을 자, 우리말로 자, 메가옴이다. 자,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단위 V라고 안 쓰고 250V 우리 한글 우리말로 쓰셔도 정답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단위가 아니더라도 우리말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보 설비에 관련된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자, 이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경보 설비의 정의를 물어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경보 설비의 종류 6가지를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보 설비의 정의는 여기 이제 그 소방 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경보 설비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이렇게 정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 설비의 정의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경보 설비의 종류 6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경보 설비는 총 10가지 정도의 경보 설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다음 비상 경보 설비. 이 비상 경보 설비에는 비상벨 설비 그리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는 거죠. 그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다음 시각 경보 장치, 비상 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렇게 일단 6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자, 그 밖에 통합 감시 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화재 알림 설비. 자, 이번에 화재 알림 설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경보 설비 중에서 6가지만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열 감지 방식을 5가지 적으시오. 자, 여기 보시면 자, 감지기의 열 감지 방식인데 자, 어떤 감지기냐면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열 감지 방식 5가지를 자,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바이메탈의 활곡, 반전을 이용한 방식이다. 자, 일단 바이메탈이 뭐냐? 여기서 자, 바이라고 하는 거는 2개를 뜻하는 거죠. 자, 메탈은 금속입니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금속을 자, 붙여서 어떻게 한 거냐? 자, 팽창 계수가 다른 2개의 그 얇은 금속반을 붙여서 이제 그 금속판에 이제 열을 가하면 그 금속반이 어떻게 된다? 활곡. 자, 활곡이라고 하는 거는 활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활처럼 휘어져서 그때 접점을 붙이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금속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성질이 있죠. 근데 그 금속마다 늘어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이메탈에 의한 활곡을 이용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전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바이메탈의 활곡 또는 반전을 이용한 방식으로 접점을 붙이는 거죠. 접점을 붙여서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첫 번째 방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바이메탈을 이용하는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있어요. 뭐 전기 다림이나 전기 밥솥, 뭐 온풍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전기 주전자, 그리고 토스터 이런 것들 전부 다 바이메탈을 이용한 그러한 전자제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메탈의 활곡
반전을 이용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금속의 팽창 개수차를 이용한 방식.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거랑 거의 유사한 겁니다. 자, 금속의 팽창 개수차를 이용한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점을 붙여서 화재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액체 또는 기체의 팽창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자, 열이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하죠? 그 열에 의해서 이 액체가 뭘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변합니다. 맞나요? 기화돼서 수증기로 변하면서 자, 액체가 기체로 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팽창하겠죠? 자, 부피가 팽창하면 그 반전판이 부풀어 오르겠죠? 부풀어 오르면서 접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재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액체나 기체의 팽창을 이용한 방식도 자,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용 절연물을 이용하는 방식. 자, 가용. 자, 여기서 가용 절연물이 뭐냐? 가능한 겁니다. 뭐가 가능하냐? 녹는 거죠. 잘 녹는. 그래서 가용 절연물은 잘 녹는 절연물인데 일반적으로 특수 합성 수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용 절연물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동작 원리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용 절연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멸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열 감지 방식 5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자, 하나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1번에서 바이메탈의 활곡 반전을 이용한 방식을 이거를 하나의 방식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개로 분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바이메탈의 활곡을 이용한 방식. 자, 이렇게 한 가지 방식 써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자, 바이메탈의 반전을 이용한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거를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답안을 작성하실 때 어차피 여기서 이 활곡이라는 것과 반전이라는 것은 방법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2개를 분리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작성해도 2가지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작성하셔도 무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열 감지 방식 5가지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을 A부터 D에 설치하고 복도에는 연기 감지기 2종을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높이는 3.4m이고 내와 구조이며 복도의 보행거리는 50m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에 대한 다음표를 완성하시오. 자, 자료를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A실부터 D실까지, 그리고 D실까지 자, 표를 이제 완성하는 이제 그런 감지기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감지기의 수량을 구하려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의 표를 암기를 자,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자, 이 표입니다. 이 표예요. 자, 지금 여기 이 표를 알고 있어야 감지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떠한 내용을 보셔야 되냐? 자,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이고요. 그 다음 부착 높이가 3.4m겠죠? 높이가 3.4m니까 3.4m. 그리고 내화 구조래요.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자, 무엇을 알 수 있냐? 바로 기준 면적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이라고 했죠. 그럼 1종이니까 여기네, 여기. 1종? 차동식 스포트형 1종. 그러니까 차동식과 보상식 똑같습니다. 기준 면적 똑같아요. 보상식과. 자, 그 다음 부착 높이가 3.4m예요. 그럼 3.4m면 4m 미만이죠. 여기 4m 미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예요. 내화 구조. 내화 구조니까 여기죠. 내화 구조. 그럼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어디다? 어디다? 여기라는 거죠. 여기. 요가.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 면적이 얼마다? 기준 면적이 90제곱미터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바닥 면적 9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요 90제곱미터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것만 알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실게요. 자, A실부터 보죠. A실. 그럼 이제 감지기의 수량을 구하려면 자, 바닥 면적, 해당 구역의 바닥 면적을 여기 있는 이제 기준 면적으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실 같은 경우는 자, 가로 10m죠. 가로가 10m, 세로가 20m예요. 세로가 20m. 자, 바닥 면적을 자, 기준 면적 90으로 나눠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 값이 대략적으로 한 2.2 이 정도가 되고요. 어떻게 한다? 절상한다, 절상. 절상해서 몇 개? 3개. 그러니까 최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3개. 4개 설치해도 되고 5개 다 됩니다. 최소 개수가 몇 개라고요? 3개인 거라고, 최소가. 아시겠죠? 그냥 더 많이 설치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 3개보다 더 적게 설치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3개 이상이니까 최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3개. 절상 해주면 절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절상은 요 소수점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올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실은 3개고요. 한 B실. 자, B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닥 면적. 가로 30m죠? 세로 18m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면적. 기준 면적.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6개. 그래서 B실은 최소 수량이 6개 감지기 설치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C실. 자, C실은 자, 바닥 면적이 가로 32m, 세로 10m. 자, 바닥 면적 32 곱하기 10 나누기 90제곱미터.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3.56 정도 되네요. 3.56 정도 나오고요. 절상 해주면 4개가 됩니다. 4개. 절상.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절상이라고 썼는데 이 절상이라는 표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이제 따로 쓴 겁니다.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절상. 자, 그 다음에 D실. 자, D실은 가로 10m, 세로 10m죠.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90제곱미터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1.11 정도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2개. 이것도 절상. 그래서 A실부터 D실까지 설치해야 될 감지기의 수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2번. 자, 연기 감지기 2종에 대한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이것도 이제 표가 자료 보시면 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기 감지기 2종 이 복도에 설치하는 연기 감지기의 수량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행거리가 몇 미터라고 했어요? 보행거리가 50m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연기 감지기를 복도에 설치할 때는 이제 보행거리 기준으로 이제 감지기 개수를 선정하는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연기 감지기예요. 1종과 2종 같은 경우는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30m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고요. 자, 연기 감지기 3종 같은 경우는 바로 보행거리 20m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죠. 이 값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연기 감지기 2종이라고 했으니까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30m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복도의 보행거리가 몇 미터라고요? 50m라고 했죠? 50m.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50m를 나누면 되죠? 몇 미터로? 30m로. 30m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이 대략 1.67 정도가 되고요. 이것도 절상합니다, 절상. 절상해주면 몇 개다? 2개다, 2개. 그래서 이 복도에는 2개의 연기 감지기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표시까지 참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보행거리니까 항상 이 가운데 선을 따라서 그리시는 거예요. 가운데. 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는 게 낫냐? 어디에? 지금 몇 개 설치한다고요? 2개를 설치한다고 했죠? 2개. 그러면 지금 보행거리가 50m고 30m마다 설치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여기가 50m예요, 50m. 그러면 양쪽으로 10m. 양쪽으로 10m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벽이죠, 벽이고. 그럼 이 사이가 몇 미터예요, 여기가 사이가? 30m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요 벽에서 한 10m 떨어진 위치, 10m 떨어진 요 위치에다가, 여기에다가
감지기 하나 설치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에서 10m만큼 떨어진 위치, 한 이쯤 되겠죠, 이쯤. 10m. 그럼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행거리가 30m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도에다가 하나, 두 개의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 개수 그리고 연기 감지기 개수를 이런 식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 중 중계기의 회로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연도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요 1번 문항은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2번 문제는 아마 이번에 처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최대 전력을 부하 저항에 걸리게 하기 위한 식을 쓰시오. 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죠. 최대 전력 전달 조건. 먼저 결론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자, 최대 전력을, 이게 지금 부하 저항이 여기 있죠. 부하 저항에 걸리게 하기 위한 식이 뭐냐? 어떤 조건이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선로 저항과 부하 저항이 뭐 할 때? 같을 때. 자, 선로 저항과 부하 저항이 서로 같을 때 그때 최대 전력을 어디에? 부하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RS와 RL의 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이게 바로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왜 같아야 되는지. 다음 2번. 자, 부하 저항에 흐르는 자, 최대 전력은 얼마냐? 부하 저항에 흐르는 최대 전력. 자, 보세요. 지금 최대 전력 구하는 거예요. Pmax. 자, Pmax입니다. 여기 부하 저항에 걸리는 최대 전력. 자, Pmax는 자, 우리 배웠죠? I제곱 R이죠? I제곱 R. 근데 지금 여기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력이니까 여기는 R이 되는 거죠. 여기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력이니까 자, I제곱 R이 되는 거죠. I제곱 R. 전력 구하는 공식. 자, 그럼 여기서 I는 얼마냐? I는 지금 여기죠, 여기. 요 전전류 I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선로 저항과 요 부하 저항의 합성 저항. 합성 저항이 얼마? 합성 저항이. 합성 저항이 RS와 RL의 합이죠. 직렬이니까. 직렬 연결이니까. 자, 그러면 자, 전류가 얼마야, 전류? 전류가 얼마가 돼요? 전류는 바로 RS 플러스 RL이 이게 합성 저항이죠. 저항분의 전압 VS. 그냥 V라고 쓸게요. S 생략할게요. 자, V. 이거의 제곱이죠. 제곱. 그리고 뒤에다가 R, L을 곱해주는 거죠. 이게 최대 전력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1번에서 RS와 RL이 뭐 한다고요? 같을 때. 같을 때 최대 전력이라고 했죠? 같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요 RS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돼요? L을 넣을 거예요. 왜? 같을 때니까. RS와 RL이 같을 때니까. 그럼 RS 대신에 RL을 집어 넣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RL 플러스 RL이죠? 그럼 분모는 2 곱하기 RL이에요. 2RL. 자, 제곱했죠? 제곱했죠? 그럼 얼마가 돼요? 4RL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거 분모가 2RL이니까. 자, 분자는 V제곱이죠? 곱하기 RL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모 분자에 요 부하 저항이 약분이 돼요. 그럼 이것만 남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4RL분의 V제곱이 돼요. 이건 VS겠죠. 여기 VS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Pmax는 4RL분의 VS의 제곱이다. 이게 바로 최대 전력입니다. 최대 전력. 아시겠죠? 자, 다음은 옥내 수화전함에 발신기 세트를 추가한 설비의 도면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가압 송수장치를 기동용 수압 개폐 방식으로 사용하고 발신기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단락되었을 경우 경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유의한 조치를 하였다고 본다. 또한 전화선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총 5개의 문항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에서 비읍에 전선 가닥수를 적으시오. 자, 전선 가닥수를 적을 때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지금 발신기 세트와 옥내 수화전함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내장형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가압 송수 장치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기동용 수압 개폐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옥내 수화전
그 기동 방식 중에서 바로 자동 기동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 기동 방식은 기동 확인 표시 등 두 가닥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발신기 세트에 들어가는 가닥수와 그리고 옥내 소화전에 들어가는 가닥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신기 세트에 들어가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지구선, 다음 지구 공통선, 응답선, 경종선, 다음 표시등선, 자, 경종 표시등 공통선. 자, 이렇게 6가닥이 기본 가닥수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기동 확인 표시등 2가닥이 들어가겠죠. 기동 확인 표시등, 자, 2가닥입니다. 2가닥. 이거 고정이에요, 고정. 자, 근데 지금 층수가 1층부터 8층까지 8개 층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선 경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 돼요. 우선 경보 방식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응답선 무조건 한 가닥, 경종선 한 가닥, 표시등 한 가닥, 경종 표시등 공통도 한 가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닥은 고정입니다. 고정. 자, 고정이고요. 지구선과 지구 공통선만 가닥수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자, 기역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역. 자, 기역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수신기가 지금 1층에 있어요. 자, 수신기를 뒤를 두고 앞쪽만 보시면 돼요. 앞쪽만. 자, 기역은 어디를 보시냐면 이만큼을 보시면 돼요. 이만큼. 그죠? 이만큼을. 그러면 발신기 세트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세 개. 그러면 지구선의 가닥수가 세 가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 공통선 같은 경우는 지구선이 7가닥을 초과할 때마다 한 가닥씩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7가닥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선 한 가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몇 가닥이에요? 6가닥이죠. 고정적으로 6가닥에다가 요거 4가닥을 더하니까 기역은 10가닥이 되는 겁니다. 10가닥. 이런 식으로 가닥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보세요. 니은. 자, 니은은 여기 있죠. 여기. 자, 수신기를 뒤로 두고요. 요 앞단을 보시면 돼요. 앞단. 자, 그러면 발신기 세트가 2개입니다. 2개. 자, 발신기 세트가 2개니까 지구선의 가닥수가 2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니은은 몇 가닥이다? 9가닥이 되는 거죠. 9가닥.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디귿. 수신기를 뒤로 두고요. 앞단.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발신기 세트가 5개네요. 5개. 자, 발신기 세트가 5개니까 지구선의 가닥수가 5가닥이 되는 거죠. 그럼 다 더하면 돼요. 더해주면 총 12가닥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자, 12가닥이고요. 자, 그 다음 리을 보세요. 리을. 자, 리을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리을 있죠? 자, 수신기에서 바로 나온 선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수신기를 뒤로 두고요. 앞단 여기 이만큼. 자, 이만큼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러면 발신기 세트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8개 있으니까 지구선의 가닥수가 자, 8가닥이 되고요. 이때 공통선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되겠죠? 7가닥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통선, 지구 공통선이 하나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자, 2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 주시게 되면 리을은 총 16가닥이 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미음 보세요. 미음 여기 있죠? 수신기 이렇게 해서 선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만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만. 요 하나만. 수신기를 뒤로 두고 요 앞단에 있는 거 하나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발신기 세트가 하나니까 지구선 한 가닥, 공통선 한 가닥이죠. 이렇게. 그래서 미음은 8가닥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비읍. 자, 비읍은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수신기로 들어오고 있어요. 비읍.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네요. 이만큼. 그죠? 이만큼. 그러면 발신기 세트가 몇 개예요? 7개. 자, 7개니까 지구선의 가닥수가 몇 가닥이다? 7가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 공통선 같은 경우는 7가닥을 안 넘었죠? 안 넘었으니까 그대로 한 가닥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시면 비읍은 몇 가닥이다?
14가닥이다. 이런 식으로 가닥수를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설치된 수신기는 몇 회로용인가? 자, 수신기의 회로수, 회로용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수신기 같은 경우는 자, 회로가 5회로용, 10회로용, 15회로용, 20회로용, 25회로용 이렇게 5회로 단위로 끊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수신기의 회로수를 구하려면 이 전체 회로수가 몇 개인지를 알면 되겠죠? 그러면 발신기 세트의 개수를 다 세아리면 돼요. 발신기 세트의 개수가 총 몇 개냐? 총 23개입니다. 23개이기 때문에 자, 20회로용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나머지 3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회로이기 때문에 23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25인 거죠. 그러니까 23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신기는 몇 회로용이다? 25회로용이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5회로용이에요. 다음 3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5층에서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5층에서 배선이 단락되었을 때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층을 모두 적으시오. 자, 5층에서 배선이 단락되었다? 근데 지금 보면 자, 화재가 발생하여 단락되었을 경우 경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자, 유효한 조치를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5층에서 배선이 단락되어도 나머지 다른 층에는 화재 통보에 지장을 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 1층부터 8층까지 8개의 층 중에서 자, 단락이 이루어진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는 자, 유효한 경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지상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다음 4번.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가? 몇 퍼센트예요? 자,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다?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5번.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하는가? 얼마예요? 자,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얼마 이상이다? 그렇죠. 90데시벨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문항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 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지기 A, B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이 교차회로 방식 같은 경우는 뭐냐? 자, 어떠한 담당 구역에, 방호 구역에 그 2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고 자, 인접하고 있는 2 이상의 감지기가 자, 동시에 감지했을 때 그때 이제 소화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로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이 교차회로 방식을 그 논리식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첫 번째 문항이 그겁니다. 자, 작동 출력의 신호를 C라고 할 경우 논리식을 쓰시오. 자, 그러면 우리 논리회로 중에서 자, 논리회로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논리회로가 3가지가 있었죠. 3가지. 바로 그 오화회로. 자, 오화회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드회로. 엔드회로. 그 다음에 낫회로. 자, 이게 기본적인 자, 논리회로입니다. 기본적인 논리회로. 자, 이때 그 오화회로 같은 경우는 오화회로는 이게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 논리의 합.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합의 기호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엔드 회로가 바로 논리의 곱이죠. 논리의 곱. 그래서 도트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낫 회로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부정이죠. 부정. 그래서 논리식에서는 이 부정을 이렇게 발을 써서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감지기가 뭐 했을 때? 동시에 감지했을 때. 그럼 뭐예요? 동시에. 그럼 결국 요 엔드 회로를 말하는 거죠. 동시에니까. 동시에 감지했을 때. 그래서 논리의 합이 아닌 논리의 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리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출력이
C라고 했죠? 예, 출력 C는, 자, 출력 C는 입력이 지금 A와 B예요. 지금 보시면. A와, 자, B의, 뭐라고요? 논리의 곱이라고요. 논리의 곱. 그래서 여기다 가운데 도트를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C는 A 곱 B다. 아니면 그냥 A, B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 가운데 이 도트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되고요. 그냥 A, B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C는 A 곱 B 또는 C는 그냥 A, B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리의 곱, AND 회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2번. 자, 상기 논리식에 대응하는 무접점 회로를 그리시오. 자, 우리 이 교차 회로 방식이 어떤 논리 회로라고요? AND 회로. AND 회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게 그 기호로 어떻게 썼냐? 자, 오화 회로 같은 경우는 그 기호가 자, 이렇게 됐죠? 이게 오화 회로죠? AND 회로는 이런 모양이죠? 반달 모양. 그리고 NOT 회로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 기호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AND 회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다 이제 반달 형태의 자, 논리 기호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입력 A, 입력 B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바로 무접점 회로가 네,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이 회로의 진리표를 완성하시오. 자, 보세요. 이 교차 회로 방식은 자, 인접하고 있는 두 개의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했을 때 자, 둘 중에 하나만 감지하면 사이렌만 울리고요. 설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뭐 했을 때? 동시에 감지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진리표에서 자, 0이라는 값은 감지하지 않은 거예요. 1이라는 값은 감지한 겁니다. 그러면 인접하고 있는 두 개의 감지기가 뭐 했을 때? 동시에 감지했을 때. 이거 뭐예요? 1, 1. 동시에 감지했을 때 그때 설비가 작동한다고요. 이때만 출력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출력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리표를 완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AND 회로의 진리표 우리 알고 있잖아요. AND 회로의 진리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식, 무접점 회로, 그리고 진리표까지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등 및 비상 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서 비상 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두 가지를 적으시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유도등과 비상 조명등 같은 경우는 그 비상 전원 용량이 유도등이나 비상 조명등을 유효하게 일반적인 경우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보시면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도등과 비상 조명등 공통사항입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로 나와 있냐? 자,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입니다. 지하층을 포함이 아니라 지하층 제외입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 바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자, 이게 용도 많습니다.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그 다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비상 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제 답안을 다르게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특정 소방 대상물 두 가지를 적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작성할 때 자, 하나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자, 한 가지 됐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여기까지. 어때요? 이것도 답이 될 것 같죠? 왜냐면은 지금 이
특정 소방 대상물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금 특정 소방 대상물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만 몇 개가 있어요? 5개 있죠? 5개.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두 번째 항에 있는 5개, 그리고 1번 항에 있는 하나. 그럼 총 몇 개예요? 총 6개. 6개죠? 그 6개 중에서 몇 개? 특정 소방 대상물 2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바로 6개 중에서 2가지만 답을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자, 지금 이 문제처럼 특정 소방 대상물 2가지를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자, 비상 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경우 2가지를 써라 라고 했을 경우는 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이 2가지 내용을 다 써야 맞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 소방 대상물 2가지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5가지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모두 다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개. 자, 여기까지. 여기죠? 이 6개 중에서 2가지만 작성을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정 소방 대상물 2가지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6개 중에서 2가지만 작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